냄새나는 음식물 치워요. 여긴 공수부대라고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만나러 왔다가 도시락을 발로 차였습니다. 노인이 코트를 벗는 순간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별 3개, 이 부대를 창설한 전설이 모욕당한 것이었죠. 그날 숨겨진 비리와 은폐된 사고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운동을 하시면서, 휴식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6시 경북 예천 일대에는 가을 끝자락의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제1공수특 전여단 기지로 향하는 외곽도로 위로 한 노인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어요. 78살의 김태원은 낡은 트렌치코트 깃을 높이 세우고 있었는데 코트 안쪽 주머니에는 달아 해진 손수건이 접혀 있었고 가슴팍에 단추 하나는 바느질로 간신히 붙어 있어 걸음마다 덜렁거렸습니다. 그의 두 손에는 묵직한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죠. 5단으로 된 그 도시락통 안에는 새벽 4시부터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층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맨 아래층에는 단단하게 말아올린 황금빛 계란말이가, 두 번째 층에는 연탄불에 구워 고소한 냄새가 배어든 고등어 구이가, 세 번째 층에는 새콤한 단내가 은은하게 퍼지는 깍두기가, 네 번째 층에는 참기름 향이 짙게 밴 멸치볶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맨 위층에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보온 용기가 있었는데 뚜껑 사이로 된장과 파의 구수한 냄새가 실핏줄처럼 새어나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태원은 지난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손주 도윤이가 훈련 중에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뒤로 사흘 동안 제대로 된 연락 한 통 받지 못했거든요. 전화를 걸어도 부대 행정반에서는 경미한 부상이라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태원은 알고 있었어요. 군대에서 경미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는지를요. 그래서 새벽같이 집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태원의 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세상이 무너진 듯 울던 그 아이에게 태원이 할 수 있었던 건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는 것뿐이었어요. 특히 된장찌개를 끓여주면 도윤이는 눈물을 훔치며 밥을 말아먹곤 했습니다. 냄비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위로가 되었던 모양이었죠. 그래서 오늘도 된장찌개였습니다. 기지 외곽도로는 고요했습니다. 안개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번지며 흐릿한 후광을 만들어냈어요.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고 이따금 군용 트럭이 지나가며 노면을 흔들었습니다. 태원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구부정한 어깨와 주름진 얼굴 속에서도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위병소 앞에는 벌써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지인들이 출입증을 손에 쥔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는 손수 만든 듯한 과자 상자를 들고 있었고 중년 부부는 두툼한 외투를 챙겨왔더군요. 사람들 사이로 낮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오늘은 사단 행사라 더 엄격하다던데요. 그러게요. 들어가기도 힘들 거래요. 저번 주에는 출입증 없다고 그냥 돌려보냈대요. 태원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줄 끝에 섰습니다. 멀리서 궁견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위병소 안쪽에서는 여군 중이 한 명이 표준 매뉴얼을 낭독하듯 또박또박 안내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면회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허가됩니다.
신분증과 출입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외부 음식물 반입은 규정상 금지되어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31 살의 신미정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위병소 책임자로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미정의 눈빛은 냉정했고 말투는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규정집이 놓여 있었고 체크리스트에는 빨간 도장이 빼곡히 찍혀 있었어요. 태원의 차례가 되었을 때 미정은 그의 낡은 코트와 손에 든 도시락통을 번갈아 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코트의 색이 발에 있었고 도시락통은 오래된 스테인리스 제품이라 곳곳에 흠집이 나 있었어요. 면회 신청은 하셨습니까? 태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손주가 훈련 중에 다쳤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된장찌개를 좋아하길래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규정상 면회는 사전 신청자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외부 음식물 반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위생 문제가 있거든요. 하지만 손주가 다쳤다는데 그건 부대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으로 보고되어 있고요. 규정입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대기하던 다른 면회객들이 킥킥대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초라한 코트를 입은 노인이 규정도 모르고 음식을 들고 왔다는 것이 우스워 보였던 모양이었죠. 한 젊은 남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누가 저렇게 도시락을 싸와요. 택배 보내면 되는데. 태원은 한 발짝 더 다가서려 했습니다. 도시락통을 조금 들어 올리며 간청하듯 말했어요. 잠깐만요. 제 손주가 지금 안에 있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그 순간 미정이 날카롭게 손을 들어 바닥에 노란 페인트 선을 가리켰어요. 경계선 밖으로 물러서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궁견이 더욱 크게 지저댔습니다. 태원의 발걸음이 멈칫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미정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몰라요. 그녀에게는 규정이 곧 정의였고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모욕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은 발끝으로 태원이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을 밀쳤어요. 냄새 나잖아요. 치우세요. 다른 분들한테 방해됩니다. 가방이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도시락통이 굴렀습니다. 된장찌개 보온 용기의 뚜껑이 툭 하고 열리며 뜨거운 김이 수치처럼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국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그 뜨거운 액체가 태원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손등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태원은 신음 하나 내지 않았어요. 다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을 뿐입니다. 면회소 유리창 너머에서는 22의 공수부대 이병 김도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그 자랑스럽고 든든했던 할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무릎을 꿇고 바닥에 국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등으로 눈두덩을 훔쳤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선임이 눈치를 주며 작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괜히 나섰다간 너만 손해야.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태원은 묵묵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바닥에 흘러나온 된장 국물을 닦아냈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오래전 적색실로 수놓인 공수 휘장 조각이 비스듬히 박혀 있었어요. 세월에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선명한 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죠.
손수건이 뜨거운 국물을 빨아들이면서 공수 휘장이 젖어들었습니다. 마침 군 버스 한 대가 위병소를 지나가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바람이 태원의 트렌치 코트를 후려쳤고 코트 끝단의 해진 부분과 실밥이 펄럭였어요. 그의 어깨가 더욱 왜소해 보였습니다. 78해를 살아온 한 사람의 존엄이 그렇게 바닥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태원은 천천히 도시락통을 주워 다시 가방에 담았습니다. 뚜껑을 닫고 각 층을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계란말이는 한쪽이 으스러져 있었고 고등어구이는 기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도 태원은 정성스럽게 다시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손등의 화상은 쓰라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시락통을 두 손으로 곧게 세워 잡고 침묵으로 경계선 바깥에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려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말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서 있을 뿐이었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것처럼. 주변의 면회객들은 이제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해프닝쯤으로 여기며 각자의 차례를 기다렸어요. 미정은 다음 면회객을 확인하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것이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적이었고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의 도윤만은 여전히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구부정한 어깨와 낡은 도시락통과 화상 입은 손등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군인이 지켜야 할 규정인가?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아직 신병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원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아침 햇살이 기지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 끝에 도시락통의 윤곽이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마치 그것이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처럼, 잊혀서는 안 될 무언가를 말하는 것처럼. 이 노인이 대체 누구인지, 이 도시락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아침의 모욕은 분명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도화선에 불이 붙은 것이었죠. 위병소 교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오전 8시를 알리는 종이었어요. 신미정 중위는 책상 앞에 앉아 규정 준수 체크리스트를 펼쳐놓고 하나씩 확인하며 빨간 도장을 찍어 나갔습니다. 면회 불가 처리 건수, 외부 음식물 반입 차단 건수, 신분 미확인자 통제 건수,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던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면회 불가 처리한 노인, 동선 기록 남겨놓아. 혹시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병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 있었어요. 아까 그 노인의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특히 손등에 화상을 입고도 아무 말 없이 국물을 닦아내던 모습이요. 그때 경계선 바깥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태원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락통을 두 손으로 꼭 잡은 채 마치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그의 등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이 코트의 어깨 부분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흘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직도 저기 있네. 누가 가서 돌려보내. 중위님, 그런데 저분이 계속 저렇게 서 계시면 규정대로 했으면 됐어.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어.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규정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고
그 선을 넘는 것은 직무태만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원이 천천히 코트를 벗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의도적이었습니다. 코트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고 그것이 바닥에 닿는 순간 먼지와 흙먼지가 작은 고리처럼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래 낡은 낙하복 조끼가 드러났습니다. 조끼는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형태는 여전히 또렷했어요. 가슴 위쪽 심장이 뛰는 자리 바로 위에 삼성 휘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별 3개. 금빛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어요. 옆에는 오래된 부대 창설 기념 패치가 달려 있었는데 실밥이 풀려 한쪽이 들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의미는 선명했습니다. 위병소 근처에 있던 병사 몇 명이 그것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한 병사가 작게 속삭였어요. 저거 삼성 아니야? 삼성이면 중장인데. 근데 저 패치 봐. 저거 특전사 창설 기념장 아니야? 설마. 병사들 사이로 미세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움츠러들던 표정들이 하나둘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휴대폰을 꺼내 재빨리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미정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을 억눌렀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요즘 군복 파는 데 많잖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위병소 밖으로 나간 미정은 태원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규정을 지키려 했어요. 어르신,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군 관련 복장을 착용하셨으니 신분증 제시 부탁드립니다. 태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고요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일들을 겪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깊은 고요함이었죠. 신분증은 필요 없네. 내가 누군지는 곧 알게 될 거야. 태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명령하는 것도 간청하는 것도 아닌 단순한 사실의 진술이었어요. 미정은 그 말에 뭔가 찜찜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신분 확인이 안 되시면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29살의 정밀한 군의관 중이었어요. 미라는 의무대에서 근무하는 군의관으로 부대 내에서도 원칙을 지키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태원의 모습을 보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어요. 미라는 태원 앞에 서더니 바른 자세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선배님,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정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번졌습니다. 중이 아는 분이십니까? 미라는 미정을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특전사 창설 때 그 도시락 이야기를요. 초대 특수전 사령관님께서 훈련장에서 부상당한 병사에게 직접 도시락을 나눠주셨다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초대 특수전 사령관. 그 말의 무게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녀가 아침에 발로 차버린 것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이 한 사람의 역사이자 정성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분이.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김태원 예비역 중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위병소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누군가는 황급히 상급부대에 보고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통제실 모니터에는 면회 불가 노인과 음식물 반입이라는 표시가 여전히 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신이 한 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규정을 내세워 노인을 막았던 것, 도시락을 발로 찼던 것, 냄새 난다며 치우라고 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이제 무거운 돌덩이처럼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수 없었어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사전 신청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미란이 놀란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이님, 지금 무슨... 저는 사적 친분을 배제하겠습니다. 규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날카로움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태원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군은 규정으로 움직이지만 사람으로 버티는 거야. 규정이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규정이 아니라 족쇄일 뿐이지.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병사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부사관 하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통제실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작전 참모 강진호 중령에게 상황이 보고된 것이었어요. 42의 강진호는 작전과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인물로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조용히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강진호는 보고를 받고 즉시 지시를 내렸어요. 불필요한 혼선을 만들지 마. 매뉴얼대로 처리해. 면회 불가 유지. 통제실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중령님, 저분이 초대 사령관님이시라는데. 그래서 뭐? 규정은 규정이야. 예외를 만들면 앞으로 어떻게 통제하겠어? 조용히 처리하라고. 강진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부대의 질서가 개인의 명예보다 중요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입지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통제실 병사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손이 휴대용 메모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작게 초대 사령관이라고 적었는데 글씨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덕적 양심과 명령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미정은 다시 위병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아까와 달리 무거웠어요. 태원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규정이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면 족쇄일 뿐이라는 그 말이요. 미라는 태원 앞에 조용히 다가가 연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태원의 손등에 묻은 화상 부위를 살펴보았어요. 선배님, 이거라도 바르시죠. 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이보다 더한 상처도 많이 입었어. 하지만 자네 아버지가 누구지?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정철민입니다. 선배님과 함께 훈련소에서. 태원의 눈빛이 잠깐 부드러워졌습니다. 철민이 딸이었구나. 그 친구가 딸 자랑 많이 했었지. 미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늘 태원 이야기를 했었죠. 진짜 군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부하를 대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준 분이라고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선배님처럼 살고 싶다고. 태원은 조용히 미란의 손등에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걸세. 내가 온 이유는 손주를 보러 온 것도 있지만 이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기도 하거든. 미라는 고개를 들어 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부드러움 뒤에 숨어 있던 강철 같은 의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이 부대에 뭔가 잘못된 게 있어? 손주가 다친 것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자네도 느끼고 있을 거야.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부대 내에서 작은 사고들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상자들의 의무 기록이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선배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부대는 두렵나?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원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멀리서 면회소 유리창이 반짝였습니다. 도윤이 여전히 그곳에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원과 도윤의 시선이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쳤습니다. 말은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태원은 천천히 도시락통의 뚜껑을 한 번 더 열었다 닫았습니다. 덜컥하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어요. 그것은 단절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의 신호였죠.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작전 참모실안은 냉방기의 윙윙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42의 강진호 중령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훈련 중 경미한 사고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강진호는 마우스를 움직여 특정 항목에 체크 표시를 했어요. 경미사고, 보고 누락 가능, 절차적 정당성 확보, 자동 완성 매크로가 작동하며 서류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중령님, 그런데 이번 낙하사고는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김도윤 이병이 발목을. 경미한 부상이야. 의무대에서도 그렇게 보고했잖아. 강진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훈련 중에 다치는 건 당연한 거야. 매번 큰 사건으로 만들면 부대 평가가 어떻게 되겠어. 조용히 처리하는 게 모두를 위한 거라고. 보좌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부대에서는 작은 사고들이 늘 이렇게 처리되었어요. 보고서에는 경미한 부상이라고 적히고 실제로는 병사들이 조용히 고통을 참으며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복도 저편 보급과 사무실에서는 50살의 서기찬 원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낙하산 납품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네, 재고 처리 방식대로 하면 돼요. 라벨만 새로 붙이면 문제 없어요. 기찬의 목소리는 낮고 능숙했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전화를 끄는 그는 서랍에서 새 스티커 뭉치를 꺼냈습니다. 검수 완료라고 적힌 스티커였어요. 그는 낡은 낙하산 더미 사이를 오가며 하나하나 라벨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익숙했어요. 마치 공장 라인에서 일하듯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창고 구석에는 실제로 문제가 있는 낙하산들이 쌓여 있었어요. 줄이 마모된 것, 천이 찢어진 것, 금속 고리가 느슨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도 곧 재활용될 예정이었어요. 새 라벨을 붙이고 서류상으로는 검수를 통과한 것으로 처리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기차는 작업을 끝내고 손을 털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을 잘 처리했다는 만족감마저 어려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그저 일상적인 업무일 뿐이었으니까요. 그 시각 생활관에서는 병사들의 낮은 소곤거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점호를 마친 뒤였어요. 불이 꺼진 침상 사이로 몇몇 병사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너도 들었지? 김도윤 선임 낙하 사고 난 거. 응. 근데 중대장님이 경미한 부상이래. 경미하긴. 발목인대 나갔는데. 내가 봤거든. 퉁퉁 부어 있더라. 그래도 어쩌겠어. 보고하면 우리까지 훈련 못 나가잖아. 맞아. 그리고 말 꺼내면 찍히잖아.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야. 병사들의 대화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들은 목소리를 내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사고가 나도 조용히 넘어가고 맞아도 그냥 버티는 것이 이 부대의 불문율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혹행위가 소셜 규범처럼 굳어진 풍경이었죠. 한 병사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내 친구는 지난달에 턱이 나갔는데 보고서에는 미끄러졌다고 썼대. 누가 때린 건데? 쉿. 조용히 해. 들리면 우리도 곤란해져. 침묵이 생활관을 지배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병사들의 눈빛만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의무대에서는 정밀한 중위가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부상자 명단이었어요. 미라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부상자들의 회복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짧게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발목 인대 손상인데 사흘 만에 복귀, 갈비뼈 골절인데 일주일 만에 훈련 재개, 손목 염자인데 이틀 만에 정상 근무.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치들이었어요. 미라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대체... 그녀는 파일 몇 개를 복사해 별도로 저장했어요. 언젠가는 이것이 증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목소리를 내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밤 11시 면회소 근처 야외 벤치에 태원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기지 외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는 도시락통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덜컥, 덜컥. 그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작은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태원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손주가 다쳤다는 소식, 면회소에서 겪은 모욕, 그리고 미란이 했던 말들. 이 부대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태원이 평생 군 생활을 하며 목격했던 가장 위험한 징후였습니다. 태원은 도시락통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된장찌개는 식어 있었고 계란말이는 한쪽이 으스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는 손수건을 꺼내 도시락통의 옆면을 닦기 시작했어요. 손수건에 박힌 공수 휘장이 외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휘장은 태원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부하들과 함께 훈련장을 누비던 날들,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던 순간들, 그리고 동료를 잃고 슬퍼하던 밤들까지 멀리 생활관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원은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저 안에 손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이도 지금 잠들지 못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순간 생활관 안에서는 실제로 도윤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아침에 위병소에서 목격한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지고 국물이 흘러내리고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그것을 닦아내던 모습이요.
도윤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교차했어요.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병이었고 이 부대의 시스템 안에서는 가장 약한 존재였으니까요. 고발하면 내 동기들이 다칠 수도 있어.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침묵은 누군가를 더 아프게 한다는 그 말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태원은 다시 면회소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락통을 들고 있지 않았어요. 대신 간단한 가방 하나만 메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전날보다 더 단단해 보였어요. 미정은 태원을 보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규정을 지키려 했어요. 어르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면회하러 온 게 아니야. 태원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감찰 조사를 요청하러 왔어. 이 부대의 훈련 안전 관리와 사고 보고 체계를 점검해야겠어.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감찰 조사. 그 말은 곧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었어요. 그녀가 규정을 방패 삼아 가려놓았던 것들이 햇빛 아래로 나오게 될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건 정식 절차를 거쳐야. 물론 정식으로 하지. 나도 군인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예외 없이 끝까지 갈 거야. 태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였어요. 미정은 그 눈빛을 마주하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통제실에서는 이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강진호에게, 기찬에게, 그리고 더 위에 누군가에게까지 부대 내부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태원은 면회소 입구에서 벤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기다림은 이제 저항의 한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락통 뚜껑을 한 번 더 열었다 닫았어요. 덜컥? 그 소리가 경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되면서 기지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수군거렸고 간부들은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서류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의 카르텔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었습니다. 감찰 조사 요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부대 내부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병사들은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간부들은 서류를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11시 부대 내부망 익명 제보 창구에 첫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낙하 훈련 장비 문제. 내용은 더욱 간결했습니다. 낙하 훈련 때 줄이 끊어져요. 재활용 같아요. 메시지 하단에는 흐릿한 사진 2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마모된 낙하산 줄의 클로즈업이었고 다른 하나는 창고 한 구석에 쌓인 낙하산 더미였습니다. 사진 품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었죠. 익명 제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행정병은 그 메시지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제보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올라온 것은 의미가 달랐어요. 그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생활관 뒷문 근처 흡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2명의 병사가 담배 연기 사이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너 들었어? 누가 익명으로 제보했대. 진짜?
용기 있네. 근데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러게. 내 친구는 지난달에 턱이 나갔는데 보고서에는 미끄러졌다고 썼대. 누가 때린 건데? 쉿. 조용히 해. 저기 부사관님 오신다. 두 병사는 재빨리 담배를 끄고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부사관이 지나가고 나서야 그들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의무대에서는 정밀한이 태원을 만나기 위해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3개월간의 검수표 파일을 출력해 봉투에 담았어요. 모든 장비가 같은 업체 코드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술 대기자, 명단과 실제 장비 사용 기록을 비교한 표도 함께 넣었어요. 두 자료는 명백히 상충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료 전달이 아니었어요. 내부 고발이었고 동료들을 배신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미라는 가방을 꽉 움켜쥐었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미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정철민은 늘 말했어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지만 양심에는 더 복종해야 한다고. 그 말이 지금 미란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저녁 8시 미라는 기지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태원을 만났습니다. 민간인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어요. 태원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여전히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어요. 미라는 자리에 앉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선배님, 이거 조심스럽지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원은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검수표를 보던 그는 특정 업체 코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업체 계속 반복되네. 네. 지난 6개월 동안 모든 납품이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수술 대기자 명단이에요. 미라는 다른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낙하 훈련 후 부상자가 이렇게 많은데 공식 보고서에는 경미한 사고로만 처리되어 있어요. 회복 기간도 비정상적으로 짧고요. 태원은 서류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은폐였고 누군가는 이것으로 이득을 보고 있었어요. 고맙네. 이 자료면 충분해. 선배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부대는 생각보다 깊이 얽혀 있어요.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단계에 걸쳐 승인되고 묵인되고 은폐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죠. 그날 밤 생활관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침상 옆으로 한 병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USB를 도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선임, 이게 뭔데? 무기고 카메라 백업이에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요. 도윤은 USB를 손바닥에 쥐고 그 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표정이 보였어요. 두려움과 결의가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너 왜 이걸 나한테? 선임 할아버지가 면회 오셨을 때 봤어요. 도시락 들고 오신 거, 그리고 발로 차인 거도요.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도 뭔가 해야 한다고.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만 괴로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병사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다만 용기를 내지 못했을 뿐이었죠. 고맙다. 잘 쓸게.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USB를 이불 속에 숨기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원은 부대 통제실을 찾았습니다. 감찰 조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였어요. 통제실 책임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태원은 예비역이었지만 감찰 요청은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상급 부대에서도 승인이 떨어진 상태였으니까요. 태원은 컴퓨터 앞에 앉아 로그 파일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특전사에서 배웠던 암호 체계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보안 채널을 재정렬하며 숨겨진 기록들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여기 봐. 특정 시간대에 CCTV 공백이 반복돼. 태원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보급창고 구역의 카메라가 규칙적으로 꺼져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야. 의도적으로 끈 거지. 통제실 담당자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른 척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태원은 그의 표정을 읽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자네도 알고 있었지? 저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명령이 잘못되었다면? 담당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양심과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태원은 도윤을 만났습니다. 면회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 형식이었어요. 작은 회의실에 둘만 남겨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가 마주 앉았어요. 할아버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원은 손주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어요. 여윈 얼굴, 다크서클, 그리고 불안한 눈빛.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말해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면 동기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침묵하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그를 밀어주고 있었어요. 낙하 훈련 때 줄이 끊어졌어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다들 참았대요. 왜? 보고하면 우리 분대장님까지 문책당하신대요. 그래서 그냥 참는 게 낫다고 했어요.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어요. 부대 내에서 침묵이 강요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맙다. 이제 할아버지가 할 일이야. 도윤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태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요. 동기가 준 거예요. 태원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이것이 진실로 가는 열쇠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익명 제보 창구에 또 다른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이었어요. 훈련 중 구타당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장비가 낡았는데도 계속 쓰라고 합니다. 부상당해도 보고하지 말라고 압박받았습니다.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왔어요. 침묵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담당자는 쏟아지는 제보들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그도 병사들 중 하나였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경험담을 익명 제보 창구에 올렸어요. 저도 신병 시절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부대 내부망은 증언들로 가득 찼습니다. 양심이 일어서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목소리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감찰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자극적인 기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은퇴장성, 손자 면회 불발의 기지소동. 기사 내용은 태원을 마치 사적 감정으로 부대를 뒤흔드는 노인처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면회 거부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감찰 조사를 요청했다는 식이었죠. 기사 하단에는 댓글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군대는 규정이 중요한데 왜 예외를 바라느냐는 내용, 요즘 노인들은 특권의식이 있다는 비난, 손자 면회 못 보게 한 게 뭐가 문제냐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여론이 태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태원은 카페에서 그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을 하며 그는 알고 있었어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막으려는 힘도 강해진다는 것을요. 할아버지, 이거. 도윤이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도 그 기사를 본 모양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기사 봤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지금은 참을 때야. 태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도시락통 뚜껑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등의 핏줄이 푸르게 드러났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날 오후 지휘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42의 강진호 중령은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부대 평가 점수와 훈련 실적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사태로 인해 부대 이미지에 타격이 있습니다. 언론 대응을 강화하고 외부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회의실에 앉은 간부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몇몇은 불편한 표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강진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태원 예비역 중장에게 공개 사과문을 작성해 전달하겠습니다. 면회 불가 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중령님, 감찰 조사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젊은 대위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진호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어요.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되겠지. 하지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해. 부대 명예를 지키는 게 우선이야. 대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회의가 끝나고 강진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는 53세 오상혁 준장이었습니다. 국방부 실무관으로 있는 그는 특전사 납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어요. 준장님,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네. 뉴스 봤어. 그 노인네가 생각보다 집요하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상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야 해. 창설자라도 예외는 없어. 규정대로 처리했으면 문제 없어. 언론 프레임을 잘 잡아. 사적 보복으로 몰아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강진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상태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태원에게 부대 측에서 공문 하나가 전달되었습니다. 기지 외부 출입 요청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은 정중했지만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감찰 조사에 협조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이제 공식 절차에 맡기고 외부에서 기다려달라는 것이었죠. 태원은 공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나를 내보내려는 거군. 정미란이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러면 안 됩니다. 선배님이 나가시면 조사가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알아. 하지만 정면으로 맞서면 오히려 역효과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태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힘으로만 밀어붙이면 상대방도 더 강하게 저항한다는 것을요. 지금 필요한 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미란 중위, 헌병대와 연결할 수 있나?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 CCTV 백업만으로는 부족해. 실물을 찾아야 해. 미라는 태원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보급 창고에 숨겨진 실제 장부와 불량 낙하산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위험합니다. 들키면. 그래서 혼자 가는 거야. 자네는 밖에서 지원만 해주면 돼. 태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그 눈빛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밤 11시 태원은 도윤을 만났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둘만의 대화였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부탁 하나 할게. 말씀하세요. 창고 열쇠 구할 수 있겠니?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급 창고 열쇠는 원사와 보급 담당자만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정반에 예비키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너무 위험해요. 불법 침입이. 증거를 찾아야 해. 그래야 내 동기들도 앞으로 올 후배들도 안전할 수 있어. 도윤은 할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여전히 강했어요. 평생 동료들을 지켜온 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구해볼게요. 고맙다. 하지만 내가 직접 나서지는 마.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할아버지 혼자 책임질게.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 도윤은 행정반 당직 근무를 서는 선임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선임은 이미 익명 제보를 올렸던 병사 중 하나였어요. 그는 도윤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만 빌려줄게. 그 안에 돌려놔야 해. 고맙습니다. 도윤은 키카드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자정, 태원과 도윤, 그리고 미란 세 사람이 보급창고 앞에 모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적외선 센서가 붉게 빛나고 있었어요. 멀리서 궁견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비됐나? 태원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도윤은 키카드를 꺼내 센서에 갖다 댔어요. 삐하는 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태원이 손전등을 켜자 낡은 장비들이 드러났어요. 낙하산 더미, 공구 상자, 그리고 구석에 쌓인 서류들. 태원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저 금고. 미란이 구석을 가리켰어요. 오래된 철제 금고가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태원은 젊은 시절 배웠던 기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내 자물쇠를 만졌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찰칵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금고 안에는 낡은 장부 묶음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납품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태원은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날짜, 수량, 업체 코드, 그리고 서명란.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조작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이거야. 이게 증거야. 태원이 장부를 들어 올렸을 때 갑자기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얼어붙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윤이 재빨리 문 옆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태원은 장부를 가슴에 안고 어둠 속으로 물러섰어요. 미라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신미정 중이었어요.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창고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누구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원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나왔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예비 키카드였어요. 그녀는 그것을 태원에게 건넸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명령이었다고 변명했지만 결국 제 선택이었어요.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원은 그 키카드를 받지 않고 대신 도시락통 상단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계란말이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미정에게 내밀었어요. 당신도 군인이야. 사람을 지키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로 경례를 올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신미정이 예비 키카드를 내밀었을 때 창고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원은 그 카드를 받지 않고 대신 도시락통에서 계란말이 한 조각을 꺼내 미정에게 건넸어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계란말이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명령보다 사람이 먼저야. 그걸 잊지 마. 태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바른 자세로 경례를 올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규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선배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정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금고에서 꺼낸 장부를 펼쳐 보였어요. 이 장부를 봐. 납품 날짜와 수량이 반복돼. 근데 실제 검수 기록과 맞지 않아. 미정은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수량이 입고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명란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돌려가며 서명한 것처럼 보였죠. 이건 조작이 분명합니다. 그래. 그리고 여기 봐. 태원은 선반 사이를 가리켰습니다. 낙하산 더미가 쌓여 있었는데 천을 자세히 보니 마모된 흔적이 역력했어요. 일부는 실밥이 풀려 있었고 금속 고리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새 검수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정밀한이 낙하산 하나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최소 5년은 된 거예요. 줄 강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이걸로 훈련을 시켰단 말이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도 동기들도 이런 장비로 하늘에서 뛰어내렸던 것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태원은 선반 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석진 곳에서 USB 2개를 더 발견했어요. 하나에는 무기고 CCTV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출입 기록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확보해야 해.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날카로운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어요. 누군가 센서를 작동시킨 것이었습니다. 들켰어요. 도윤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어요. 제가 시간을 벌게요. 선배님은 뒷문으로 나가세요. 하지만 지금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미정은 손전등을 들고 창고 정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태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랑과 도윤을 데리고 반대편 비상구로 움직였어요.
장부와 USB를 가방에 넣고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정이 정문을 열고 나가자 손전등 불빛 여러 개가 그녀를 비췄습니다. 헌병 서너 명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중위님, 무슨 일이십니까? 순찰 중이었어. 창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확인하러 왔지. 미정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헌병들은 그녀의 계급장을 확인하고는 경례를 했어요.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내가 다 확인했어. 아마 바람에 문이 흔들린 것 같아. 헌병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상급자인 중위의 말을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래, 확인해봐. 난 순찰마저 돌아야 해. 미정은 태연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헌병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태원 일행은 이미 빠져나간 뒤였어요. 1시간 뒤 안전한 장소에 모인 네 사람은 확보한 증거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장부, USB 3개, 그리고 미란이 미리 준비해둔 의료기록까지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태원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 USB에는 무기고 CCTV 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밤 11시 보급창고 앞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50살의 서기찬 원사였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상자 몇 개를 창고 안으로 옮겼습니다. 저건 납품 기록에 없는 물자야. 태원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는 42의 강진호 중령이 나타났어요. 그는 기찬과 짧게 대화를 나눈 뒤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기찬은 그것을 받아 트럭에 실었어요. 두 번째 USB에는 출입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보급 창고에 출입한 사람들의 명단이었어요. 그 중에는 오상혁 준장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대규모 납품이 있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이건 조직적인 비리야. 미란이 의료 기록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을 보면 부상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는 것도 증명돼요. 회복 기간이 턱없이 짧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도윤은 그 서류들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의 동기들이 겪었던 고통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어요. 이걸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잘못하면 증거가 또다시 은폐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헌병대에 정식으로 제출해야 해. 그리고 언론에도 알려야 해. 동시에 움직여야 그들이 손쓸 시간을 주지 않아. 선배님, 제가 아는 기자가 있습니다. 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에요. 미란의 제안에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 10시에 헌병대 정문 앞에서 만나자. 그때 모든 걸 공개할 거야.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이들은 각자의 이유로 이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선배님, 제가 도시락을 치우라고 했을 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됐어. 당신은 용기를 냈어. 그게 중요해. 태원은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이제 거의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무게는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그는 뚜껑을 천천히 닫았어요. 덜컥? 그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싸움이 시작돼. 준비됐나?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라는 아버지의 유품인 군복 단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도윤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은 잠들지 않았어요.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연락할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부대 안에서도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에서도요. 태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철민아, 내 딸이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 말을 들은 미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자신도 걷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새벽 6시, 네 사람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연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국방부 청문회장 앞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삼각대를 세우고 조명을 조절하느라 분주했어요. 청문회는 공개로 진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증거가 쌓였고 더 이상 조용히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청문회장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42의 강진호 중령은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50살의 서기찬 원사는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피했어요. 그리고 53의 오상혁 준장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그의 불안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앞쪽에는 태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어요. 낡고 찌그러진 통이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한 상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할아버지 옆에 앉아 긴장한 얼굴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검사가 먼저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어요. 납품 장부, CCTV 영상, 출입 기록, 그리고 의료 기록까지 하나하나가 화면에 띄워질 때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강진호가 먼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작전 효율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사고를 일일이 보고하면 훈련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그것은 곧 전투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검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효율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강진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부상당한 병사들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발목이 부어오른 모습, 타박상으로 멍든 얼굴, 붕대를 감은 손목. 하나하나가 그가 경미하다고 처리했던 사고들이었습니다. 이 병사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중령님의 보고서에는 경미한 부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의료 기록을 보면 최소 2주에서 한 달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강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다음은 서기찬 원사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서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납품업체와 거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CCTV 영상을 재생했어요. 밤에 트럭이 들어오고 기찬이 상자를 옮기고 봉투를 받는 장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리베이트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차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낡은 장비를 재활용하면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걸 나눠 가졌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그 장비로 훈련한 병사들이 다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기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오상혁 준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당한 척했어요. 저는 보고만 받았을 뿐입니다. 현장의 세부 사항은 알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출입 기록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하지만 준장님은 여러 차례 보급 창고를 방문하셨습니다. 납품이 있던 날과 정확히 일치하는 날짜예요. 그건 정기 점검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정기 점검을 하십니까? 오상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업체와의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기창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그의 관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상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화면에 띄워진 증거들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어요. 인정합니다. 제가 승인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상혁의 자백은 이 모든 사건의 정점을 찌르는 것이었어요. 그가 무너지자 카르텔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증인을 호출했습니다. 김태원 예비역 중장님, 증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태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도시락통을 두 손으로 들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방청석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태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증언대에 선 태원은 도시락통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젊은 시절 동료들과 함께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규정을 지켰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을 지켰습니다. 태원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군은 규정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규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지는 것이지 그들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시락통을 들어 올렸어요. 이 도시락은 제가 손주를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계란말이, 고등어구이, 깍두기, 멸치볶음, 된장찌개. 평범한 반찬들이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청문회장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태원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 도시락이 발로 차였을 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슬펐습니다. 군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하고요. 규정이 방패가 되고 명령이 폭력이 되고 숫자가 사람을 대신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원의 눈빛이 오상혁을 향했습니다. 당신들은 병사들을 숫자로 취급했습니다. 보고서의 한 줄, 통계의 한 칸으로요. 하지만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손주이고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름이 있고 꿈이 있고 돌아갈 가정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사 가족들이었어요. 제 손주 도윤이도 다쳤습니다. 낡은 장비 때문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것은 그 고통을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강요당했다는 것입니다. 태원은 도시락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은 비어 있었어요. 이제 이 도시락은 비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군인의 의무이고 사람의 도리입니다. 청문회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었지만 곧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고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오상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진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명예도 계급도 아닌 사람으로서의 양심을요. 검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상혁 준장, 징역 5년. 강진호 중령, 파면 및 징역 3년. 서기찬 원사, 구속 및 징역 2년. 신미정 중위, 감봉 및 6개월 인권교육 이수 후 교관 전환. 미정은 판결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태원은 방청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할아버지를 껴안았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한 거야. 미랑과 미정도 다가왔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모여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쪼이고 있었어요. 태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제1공수특 전 여단 기지는 많은 것이 변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부대 식당 벽면이었습니다. 정문 바로 옆 모든 병사가 지나다니는 곳에 새로운 문구가 새겨졌어요. 군인의 명예는 계급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다. 짙은 금색 글씨로 새겨진 그 문장은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태원이 들고 왔던 도시락통 사진이었습니다. 찌그러지고 낡았지만 그 안에 담겼던 의미만큼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부대에서 새롭게 제정한 창설자 도시락 데이였어요.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모든 신병들이 서로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 외에 각자가 정성껏 준비한 반찬 하나씩을 나눠 먹는 전통이 만들어진 것이었죠. 식당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병사들이 도시락통을 펼쳐놓고 서로의 음식을 나누고 있었어요. 한 병사는 어머니가 보내준 김치를, 다른 병사는 직접 만든 계란말이를, 또 다른 병사는 과일을 꺼내 놓았습니다. 작은 반찬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선임,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맛없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 고마워. 나도 이거 먹어봐. 병사들의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표정은 밝았습니다. 예전처럼 위계로 짓눌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동료로, 전우로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한쪽에서는 도윤이 신병들에게 낙하 장비 체크리스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인권교관으로 임명되어 후배들을 교육하고 있었어요. 장비 점검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야. 이건 생명줄이야.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은 너희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지키는 거야. 도윤은 낙하산줄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신병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기억해. 만약 장비에 문제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말해. 참는 게 용기가 아니야. 말하는 게 용기야. 도윤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무게가 있었습니다. 신병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무대에서는 정밀한이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부상은 즉시 기록되고 정확한 회복 기간이 명시되었어요. 은폐할 수 없는 투명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부상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장비가 새 것으로 교체되고 안전 교육이 강화되면서 사고 자체가 감소한 것이었죠. 미란 중위님. 뒤를 돌아보니 신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인권교육교관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신병 교육 잘 끝났어요? 네.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따라와줘요. 규정의 의미를 가르치는 게 생각보다 보람이 있더라고요. 미정의 얼굴에는 예전의 냉정함 대신 부드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규정을 방패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규정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누구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미정중이 같이 점심 먹을래요? 오늘 도시락 데이잖아요. 좋아요. 가죠. 두 사람은 나란히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오후 2시 부대 본관 앞 광장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태원의 명예교관 위촉식이었어요. 부대장이 직접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김태원 예비역 중장님을 제1공수특전 여단 명예교관으로 위촉합니다. 선배님의 정신이 이 부대에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태원은 위촉장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어요. 이제 그 도시락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바꾼 상징이 되어 있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혼자만의 공이 아닙니다. 태원은 도윤과 미란, 미정을 바라보았어요. 용기를 낸 젊은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짜 군인은 계급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양심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태원과 도윤은 부대 뒤편의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 달 전 태원이 혼자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할아버지, 그때 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할아버지를 내보내려 했잖아요. 도윤의 질문에 태원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 너를 지키고 싶었고 너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길 바랐으니까.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그냥 참았을 거예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지. 태원은 도시락통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늘 아침 새로 담아온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고등어구이, 깍두기, 멸치볶음. 처음 그날과 똑같은 구성이었죠. 도윤아, 이제 이 도시락을 내가 받아. 네. 이건 이제 내 것이야. 후배들에게 전해줘. 도시락의 의미를 말이야.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통을 받았어요. 찌그러지고 낡은 통이었지만 그 무게는 묵직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이제 너희 세대가 이어가야 해. 도윤은 도시락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지만 그 안에서 따뜻함이 전해져 왔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하나둘 생활관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어요. 도윤은 도시락통을 천천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냈어요. 그리고 뚜껑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덜컥 그 소리가 고요한 저녁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절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봉합의 소리였어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소리,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소리, 상처를 치유하는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서 병사들이 경례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자세는 반듯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규정만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작동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윤은 도시락통을 가방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한 그릇의 된장찌개가 우리 모두를 진짜 군인으로 만들었어요. 태원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부대를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도윤이 서서 경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태원도 경례로 답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별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기억하고 이어가겠다는 약속이었죠. 기지 정문을 나서는 태원의 뒷모습은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그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석양이 그의 등을 비추고 있었고 긴 그림자가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그림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시락통의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울려 퍼졌습니다. 덜컥? 그것은 작별이 아니라 계승의 신호였어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기억이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주변에서 규정과 원칙 사이에서 고민했던 순간을 목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진짜 용기는 목소리를 내는 데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